요새 학교 가면 또 뭐 다른 데 가도 어젯밤 더워서 잠 못 잤어요. 폭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도 어제 잠 잘 못 잤어요. 왜일까요? 부산도 아직 덥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 하경자 교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TV에서 많이 봤죠? 네, 맹소영 우리 대표님은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로 계시고요. 한때는 저의 제자기도 했어요. 기상 캐스트도 했고요. 우리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낭독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저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자 기상 칼럼니스트 맹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2004년에 기상캐스터를 아주 우연한 계기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날씨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기상캐스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정보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전달자가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날씨가 간다고 하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문을 두드려서 방문한 곳이 부산대학교 하경자 교수님 연구실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20년 뒤에 이렇게 교수님께서 출간한 이 북 콘서트의 처음에 이런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도 처음 말씀을 하실 때 잠은 잘 주무셨나요? 지난 밤은. 저도 이번 여름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94년과 2018년과 준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는데 이 두 해하고는 압도적으로 올해 좀 나타났던 그런 더위 중에 하나가 밤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서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습식 폭염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눈길이 갔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밤에도 더웠고 이 밤더위가 결국에는 습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더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태풍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는 기후재난은 폭염, 열파이다. 하지만 폭염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IBS 기후분리연구단 하경자 교수 연구팀은 폭염을 습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동아시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다른 폭염이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상대 습도가 34% 미만일 때 발생하는 폭염을 의미하는 건조 폭염은 주요 사막 지역에 인접한 동아시아 북서부에서 우세를 했고 상대 습도가 66% 이상일 때 발생하는 수분 폭염은 동아시아 남부와 해양에 더 가까울수록 증가했다. 문제는 건조 폭염보다 수균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기온에 따른 건강 위험을 지수화한 열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해 보면 건조 폭염은 주의 수준이었지만 수균 폭염은 동아시아 남부에서는 극도로 주의, 위험 단계까지 도달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열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 동아시아 북서부에서는 건조 폭염이 44.2일, 동아시아 남부에서는 수균 폭염이 73일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됐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열대야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 여름 통틀어서 6.5일 정도 나타나야 되는 열대야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으로는 20.2일,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는 제주도는 무려 57일이나 나타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해양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39일이나 나타났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언론에서 엄청난 더위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감축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 이 정도이고요.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폭염 발생일이 70.6일, 수분 폭염 발생일은 무려 122.1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건조 폭염은 늘진 않겠지만 수분 폭염은 10년에 2일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오래 겪었던 더위가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요. 언론에 종사하면서도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꼭 이 마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과학자분들과 나눴던 지식들을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역할, 중간 역할처럼 잘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뒷부분에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비단 미세먼지를 좀 주축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언론인으로서 와닿더라고요.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킨 여러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효과적이지 않은 대응과 언론의 의제화였다. 첫 번째, 정책 수립 시행 평가 체제 미흡, 그리고 과학적 근거 확보의 미비,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 미비가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과 의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많이 노출되는 정보가 지식이 정확한 지식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지금 현대 뉴미디어 사회도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3시간이라고 하면 적진 않거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들을 더 올바르게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맹소영 대표가 건식이라 안 하고 건조라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습식이라고 안 하고 습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dry하고 moisture라는 말을 썼는데요. 기자분들이 너무 덥다, 사우나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간다면 뭐 건식, 섭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받아들여서 여기 발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좀 다른 것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이제 서베이를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검색어를 저희가 이제 트렌드 통계를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지구 온난화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더 많이 써졌어요. 아주 과거가 아니고요. 2010년대 들어와서요. 많이 이 말이 쓰여졌는데 기후 변화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파란색이 기후 변화인데 기후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 이후에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검색어가 줄었어요. 그러다가 새로 생긴 용어가 하나 나오죠. 기후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후 위기는 2010년도 7, 8월에 처음 우리 검색어로 등장을 합니다. 메인 검색어로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2024년 8월입니다. 지난달인데요. 지난달은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을 쓰더라도 그거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가지고 왔냐 하면 잠깐 보시면 폭염 때문에 그래요. 폭염의 수준이 어느 거냐 하면 이게 이제 폭염인데요. 노란색이 폭염인데 폭염이 과거에는 온난화에 비해서 더 작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엄청난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호 논문도 쓰고 일본이랑 같이 쓰고 이랬었는데요. 이게 있었던 이후로 계속 폭염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기후 위기가 피크를 칠 때는 폭염 때 피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후 위기를 평소 때도 느끼지만 폭염이 왔을 때 더 많이 느끼는데 그게 폭염 전에 있는 폭우 때문이에요. 폭우가 보통 폭염 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름철에 기후위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기후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최근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냐 하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뜻하는 거예요. 기후변화의 영향이 폭우로 나타나고 폭염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이 생체나 아니 생물이나 아니면 뭐 농업이나 이런 여러 어떤 그 파트에 그 영향이 너무 크니까 이게 위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지금은 거의 동등하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후에서 폭염이 지편 네트워크에서 여러 이제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습도를 같이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피부 땀띠가 나면서 더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이 폭염이 그 습도랑 겹치게 되면 교감신경 활성화, 심박동수 증가, 뭐 좌심실 숙축 증가, 뇌 혈류량 감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2부에서 자세히 전문가들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 거냐인데, 보통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생물 종의 10%이지만 2도 상승하면 20%가 아니에요.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전폭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생물 종이 25%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지 생물은 한 20%지만 해양 생물은 30%가 넘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양의 권원이 되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생물계의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 기후 변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생물, 인류의 근원, 인류의 어떤 이동이나 인류의 어떤 그 삶의 터전도 기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과거에 고기후로부터 얻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기후는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어떤 방향성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후만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식, 습식,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로 폭염을 나누는데 습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 뭐 34, 64 이런 말을 썼지만 그런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희가 잡다 보면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정의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건조와 습윤의 폭염의 차이는 습도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떤 뭐 90%나 95%의 어떤 극한치를 가지는 것 위에도 습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이게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보면 우리나라는 습윤 폭염이 좀 더 많다고 나왔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유의한 지역을 제가 점을 찍었는데요. 굉장히 증가가 많이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동남아시아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 중국의 동북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북서 지역도 사실은 더 이렇게 서쪽으로 가도 또 건조 폭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도를 찾기 위해서 요 두 지점을 한번 비교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 과연 이 동아시아의 이 두 개의 폭염이 과연 글로벌로 보면은 어떠냐 하면 사실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요거거든요, 요 지역이.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강하게 있는 지역이 증가 지역이 이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지역이 또는 동아시아 지역이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좀 견디기 어렵고 잠도 잘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왜 저렇게 더우냐, 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를 설명드릴 수는 지금은 없지만 제가 하는 연구를 한 장 슬라이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DNA 연구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생물 하시는 분들의 그 유전자 분석에 대한 비슷한 뜻으로 저희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폭염이 나타나는 것이 폭염이나 또는 건식, 습식의 폭염으로 나누어야 되는 그런 것을 감지, 디텍션하는 겁니다. 디텍션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디텍션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어트리뷰션이라고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기후 역학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디텍션만 하는 게 아니라 어트리뷰션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DNA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건조 폭염 지역이에요. 건조 폭염 지역은 뭐 때문에 그렇지라고 해서 제가 8개의 항으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소변표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변표금 지역을 8개로 나눴는데 크게 보면 이것은 뭐 오존에 의해서 수증기에 의해서 알베도에 의해서 알베도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얼마나 반사시키는가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구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표에서 센스블 hit이라고 그래서 열이 얼마나 서멀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고요. 요거는 이제 수증기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소일이라 해서 토양의 수분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대기에서 얼마나 더운 공기가 밀려오는가예요. 다른 데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을 때 결과가 이 건조 폭염은 땅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땅의 소일의 수증기가 얼마나 되는가하고 그다음에 수증기가 얼마나 소일에서 올라오는가 여기에 의존해서 이 건조 폭염이 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이스한 경우에는 워터 베이퍼라고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대기 중으로 얼마나 와 있느냐, 그리고 구름이 얼마나 조절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물과 관련돼 있고 이거는 땅과 좀 관련돼 있다는 거 저희가 밝혀서 이제 논문을 네이처 파트너 저널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과연 이 인류의 또는 인간의 어떤 건강에 어떻게 다른가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저희가 이 건식의 섭식의 이 폭염을 나눌 때에 온도로만 나누지 말고 열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서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온도와 습도의 두 가지 함수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거고요. 쓰게 되면 건식인 경우에는 이게 온도이고요. 요게 이제 습도예요. 그러면 습도는 40도, 30도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는 그때는 28도, 32도가 되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습식인 경우에는 온도도 34도, 5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습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빨간색이 나오죠. 이 빨간색은 굉장히 데인저하다는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이런 열 스트레스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상청에서는 이게 이제 온도하고 습도를 이렇게 사각선으로 보게 되고 똑같이 34도가 있더라도 습도가 작으면 그냥 보통의 어떤 폭염이지만 습도가 커지면 위험이나 이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4도가 되어 있어. 34도부터 위험이 생깁니다. 언제냐 하면 80도, 90도가 될 때, 퍼센트가 될 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50% 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만약에 34도면 60%였다면 30한 4.5도나 30한 5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80%가 되면 30%가 더 많으니까 한 거기다가 2.5도 정도 더해서 온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온도하고 내가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 습도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체감 온도 그래프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기상청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어트리뷰션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미래에 이런 어트리뷰션이 생겨서 미래는 온도가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IBS에서 저희에게 이제 슈퍼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는데요. 김두철 원장님 계실 때 우리 악셀 팀머만 단장이 이 IBS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알레프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모델 하나를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모델을 할 때는 여러 개의 모델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로렌츠의 카오스 이론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그 카오스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뢰성을 얻는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쓰는데요. 2100년까지 저희가 써봤고요. 16개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해보면요. 건조 폭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역시 요 중국 지역이 아무래도 이 아시아의 요 지역이 좀 많이 드라이 폭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나리오일 때는 요 정도이지만 미래 시나리오 중에서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모이스 히트 웨이브입니다. 모이스 히트 웨이브는 원래는 지금은 여기만 엄청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미래 보통 시나리오 CO2 배출 시나리오를 쓴다면 우리나라도 많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CO2 에미션을 많이 낸다면 강한 시나리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나라 남쪽도 그렇지만 북쪽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일본도 상당히 수변 폭염으로 문제를 많이 맞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별로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요게 이제 일수인데요. 요게 이제 2100년까지입니다. 2100년까지 뭐 30일 나타날 수 있다, 40일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시나리오에서는 30이지만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40, 50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수빈 폭염도 이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강한 시나리오일 때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6개 모델이 비슷비슷한 거가 건조 폭염에서는 나타나지만 수빈 폭염에서는 모델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모델 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모델의 어떤 그 불확실도가 아직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2100년까지 강도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이제 보면 6월, 7월, 8월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 많아지죠. 그리고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벌써 2000년 중반부터 강한 그런 수빈 폭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6월부터 아니 뭐 거의 5월부터입니다.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이렇게 폭염에 시달릴 거다. 아까 우리 100일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빈 폭염은 특징이 다릅니다. 좀 빨리 나타납니다. 4월 달부터 폭염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우리 대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기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그럼 수증기를 더 많이 함유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저희가 여기에서 현재 기후로 예측을 해본 결과의 수증기인데요. 지금 여기 수증기가 적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죠. 저게 움직이는 게 수증요. 그게 이제 여름철이 되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몬순 기류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는 형태로 올라옵니다. 이게 조그맣게 빨갛게 올라오는 게 태풍입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증기를 가지고 오죠. 이걸 우리가 수증기의 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증기가 수송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수증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약해집니다. 근데 가을에 오는 태풍은 좀 강하게 올라오죠. 그러다가 4배의 CO2를 했을 때 우리 알레프가 실험한 걸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CO2가 많아진다는 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 계속 땅에서, 그 다음에 호수에서, 바다에서 계속 끌어당기고요. 뿐만 아니라 적도에서부터 쭉 계속 수증기를 지금 태풍도 엄청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중위도 쪽으로 올려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빈 폭염의 증가에 대해서 예주시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